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잘 배우는 사람이 되자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잠깐 좀 서운한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왜 서운한 마음이 들었냐면, 전교도 정기훈련이라고 했는데 왜 안 가실까? 왜 안 가실까? 우리 상타원님도 갈만하고 말이야. 우리 저기 권덕이님도 갈만하고 말이야. 그런데 왜 안 가실까? 또 그리고 간다고 했다가 왜 또 안 취소하고 말이야. 이름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안 오신 거예요. 뭐 가서 이름 지웠어요. 이렇게 가서 이름 지우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왜 안 가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뭐 사정이 있었죠? 죄송해요. 속이 좁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속이 좁아서 또 그 마음이 들었는데 또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좀 있었어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다음에 갈게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그냥 또 시간 날 때 시간 내서 그냥 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지금 함께 가자고 해갖고 우리가 다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사실 교무들도 싹 다 교감님도 계시고 저도 어제 9시까지 있었거든요. 9시에 올라왔는데 9시까지 있었고 부교무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린이 학생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또 있거든요.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건강이 허락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잠자리 또 옮기시면 또 힘드시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법사단 지난 5월달에 법사단 훈련이 있었는데 법사님들 정도 되면은 교당도 꽤 오래되시고 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날도 우리가 훈련을 계속 같이 있진 않았지만 교감님이랑 부교무랑 저랑 다 가서 그냥 모셔다 드리고 훈련 뭐 결제식 하는 것까지 옆에서 봐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다른 교당에서는 그냥 부교무가 데려다만 주고 가기도 하고 그냥 교도들끼리 차 타고 와서 가기도 하는데 그냥 저희 교도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냥 교감님이랑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더 든든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든든했다는 얘기를. 근데 훈련이 분위기와 기운이 있어요. 분위기와 기운이 있어서 밥도 그냥 대산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밥도 그냥 조금 이만큼 지어 먹는 거라고 큰 가마솥에 그냥 쪄가지고 불 떼가지고 밥 지어 먹는 거다고 밥맛도 다르고 기운도 다르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을 때 같이 기운 모아서 공부하면 정말 너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도 좋은 기운이 미쳐서 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도 생각이 돼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있으시겠지 하는 그런 이해를 하면서 저 혼자 그냥 콩당콩당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잘 배우는 사람이 되자. 이거는 오늘 방금 읽었던 일상수행요법 7조 뭐였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라는 그 법문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은 또 어디에 근거가 되죠? 사요 중에 지자 본의, 알고 있는 사람을 본의로 하자는 그 사요의 지자본의에서 근본이 되어서 나온 본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은퇴한 이후에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요리 배우세요? 은퇴한 이후에 요리를 배워가지고 직접 밥상을 차리는 60, 70대 남성들이 늘고 있대요. 주변에서 밥하고 계십니까? 이 뉴스 보니까 최근에 저희 교당 교도님이에요. 저희 교당 교도님 여자 교도님이 뭔가 좀 교당 일을 조금 도와주려고 좀 밤에 늦게까지 좀 일을 하고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제가
밥을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교당의 교무님이 혼자 일을 하셔서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당신이 좀 밥을 좀 챙겨서 드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남편분이 이렇게 한 1시간쯤 있다가 막 그 가족 카톡이 있대요. 가족 카톡이 그게 부부하고 아이들하고 하는 그런 카톡이 있는가 봐요. 카톡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장황하게 글을 올려놓을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아주 잘 지어 먹었다 하고 글을 올린 거예요. 갖고는 내가 그 다시마 육수에 멸치에 양파를 넣어가지고 육수를 잘잘잘잘 맛있게 끓여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내가 그동안 그 먹고 싶었던 황태를 넣어가지고 달걀을 풀어서 간을 뭘로 맞춰가지고 황태국을 끓이고 내가 거기다가 무슨 나물을 먹고 싶었는데 그 나물을 요렇게 조물조물 뭐 넣고 해가지고 뭐 무치고 그다음에 내가 또 뭐 먹고 싶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밥상을 큰하게 챙겨가지고 내가 그리고 밥도 보통 전기밥솥에 해서 드리잖아요. 전기밥솥에. 근데 내가 오늘 뚝배기에다 밥 탁 얹어가지고 그냥 뚝배기에다 밥을 맛있게 지어가지고 누룽지까지 그냥 팍팍팍 긁어서 엄청 밥을 맛있게 먹었다 하고 그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핵심이 뭐였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해서 먹고 나니 더 맛있는 저녁밥이었다 하고 거기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아들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아빠 뭔 일 있어요? 엄마랑 싸웠어요? 뭐 그렇게 대답이 올라오긴 했는데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맨날 부인이 해주시는 대로 드셨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이렇게 좀 짜게 해주면 짜게 먹고 했을 텐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먹으니 정말 맛있는 진수성찬을 오랜만에 먹었다 하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하고 이 뉴스에 나온 말이 좀 일치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 이후에 요리를 배우는 이유가 자기 입맛에 맞게 뭔가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 또 나이가 들었어도 그냥 남이 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뭔가 해보려는 그런 태도들 아니면 자력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려는 그런 모습들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당의 그 배장은님 있잖아요. 배장은님 어머니께서 그 2월 작년 말에 돌아가셔가지고 2월 초에 종제가 있었는데요. 그 종제식에서 그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이렇게 크게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몸을 쓰지를 못하실 정도로 아프셨는데 어머니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들으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다 낫으셨대요. 다 낫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사실은 아프다고 그때 말씀하시니까 아프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근데 아버지를 다 나서 놓고서 이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몸을 어떻게 잘 가누질 못하니까 그냥 집에 한 2주 계시고 한 2주는 병원에 가서 계시고 2주는 집에 가서 계시고 2주는 병원에 가서 계시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그 아버지도 평생을 그 판사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법조계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언제 밥 한번 해보셨겠어요? 한 번 안 해보겠죠? 근데 또 아프셔가지고 또 더 안 하셨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2주 동안 병원에 가 계신 그날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때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 하는 거 배우고요. 밥 하시는 거 배우셔가지고 전기밥솥에 밥 안 쳐서 밥 하시는 거 배워서 하시고 또 세탁기 돌리는 거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 세탁기 이렇게 돌린다 해서 세탁기 누르는 거 돌려서 배워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또 청소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어른이 청소기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는 병원에 계실 때는 아버지가 하시고 2주 집에 어머니 와 계실 때는 또 이제 두 분이 또 어떻게 해서 같이 또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한 3년인가를 그렇게 하셨대요. 3년인가를 하시고 어머니가 병을 회복을 못 하시고 열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머니가 잠깐 그냥 병원에 한 2주 입원해 계신 듯한 느낌이 들고 근데 너무너무 다행하고 고마운 일은 어머니가 그렇게 2주 동안 이렇게 집을 배우는 동안에 아버지가 혼자 사는 법을 다 배우셔가지고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참 다행이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배우는 길이 또 이러는 길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쯤인가 나온 영화인데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I Can Speak. 나는 뭔가를 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누구죠? 남원희 씨. 예, 남원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남원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남원희 씨는 80대 한 노인 정도로 나와요. 근데 남원희 씨가 그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 동네에 그 지적상들 있잖아요. 그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맨날 빠뜨리는 그런 부분들, 민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샅샅이 조사해서 날마다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거예요. 민원을. 이거 잘못했다. 쓰레기 이거 누가 불법으로 투기했다. 누가 뭘 했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또 그 양반만 나타나면 또 뭘 가지고 트집을 뜯으려고 오나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갖고는 구청 직원들한테는 정말 블랙리스트라는 그런 딱 꼽히는 할머니인데, 그 남은이 할머니가 옥분이에요. 거기서 옥분이라고 나오는데, 그 옥분 할머니가 자기 꿈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영어를 어떻게든 한번 배워가지고 영어를 잘해야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민원센터에, 주민센터에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그 직원이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영어를 되게 잘하는 직원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걔한테 내가 영어를 조금 배워야 쓰겠다 하고 해서 나 영어 좀 가르쳐줘 했는데, 얘가 영어를 안 가르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거리를 정말 어디서 막 서류를 이만큼을 해가지고 와서 날마다 너 이거 나 영어 안 가르쳐주면 나 이거 빨리 해결해 해가지고 그 민재라는 그 직원이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영어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따뜻하게 밥을 해가지고 주면서 그 영어를 가르쳐주고 영어를 배우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옥분 할머니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냐면, 정신대 일제시대 때 13살 때 강제로 위안부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일본의 만행을 당한 피해자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자기가 입 밖으로 내면 자기 동생이 아주 그냥 높은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걔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함구를 하고 그냥 비밀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뭔가 증언을 하고 뭔가를 할 때도 자기는 안 하겠다고 계속 거부를 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한 분씩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계속 니네가 돈 벌라고 와서 돈 벌어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나중에 나도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증언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에서 재판을 하는데, 한국어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걸 잘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민원도 하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하면서 영어를 배워서 결국은 미국에 가서 미하원 의회 공개 청문회에 가서 당당하게 니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우리는 학원을 영어로 이렇게 밝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보면서 사실 젊은 우리도 영어 배우기도 참 쉽지 않은데, 연세 드신 할머니가 이렇게 내가 뭘 해야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배우는 그런 자세를 보고,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첼리스트, 첼로 연주가 아주 우아하고 고상하잖아요. 굉장히. 근데 햇병아리 시절을 겪었던 첼로리스트 피아티 고르스키, 이름도 되게 어렵네요. 피아티 고르스키라는 햇병아리 시절에 첼리스트가 첫 연주회를 가졌대요. 그래갖고 사실은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되게 떨리잖아요. 굉장히 흥분을 가지고 연주회를 딱 준비하고 했는데
연주회를 시작하는 순간 딱 보니까 여기 코앞에 세계적인 첼로리스트가 와가지고 관객으로 앉아있는 걸 보고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카잘스라는 그 세계적인 첼로리스트라네요. 그분이 천중에 앉아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얘가 잘하려고 했는데 너무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그분 앞에서 완전히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최악의 연주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카잘스가 그 연주회가 끝나고 났는데 일어나서 그냥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막 치고 해가지고 하니까 더 그 세계적인 첼로리스트가 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냥 박수 치고 이게 대충 끝나고, 그 다음에 연주회가 끝났는데도 끝나고 난 뒤에 이 카잘즈라는 사람이 이 피아티 고르스키에게 계속 첼로는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걔가 공부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뒤에서 후원을 하고 격려를 하고 해가지고 그때 그 창피한 거를 다 그냥 이렇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 사람도 이 카잘즈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첼로리스트가 됐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카잘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사실은 그때 너무너무 사실 쥐구멍이 아니라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연주를 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때 이렇게 내가 엄청 잘못 연주를 했는데도 엄청난 박수를 줬냐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카잘드가 하는 말이, 네가 그때 그 첼로 연주할 적에 네가 첼로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고 팔로 이렇게 눌러갖고 이런 음을 냈었다. 근데 나는 그런 음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하고 되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때 그 시간에 그 음을 내 가지고 내가 그때 그거를 너한테 배운 거다. 그래서 나는 너가 아무리 하찮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끝없이 후원을 하고 너가 잘 될 수 있도록 내 스승으로 생각하고 너를 도왔던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코울리게 꼬마라도 아무리 까마득한 후배라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배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R.H.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한평생을 학문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몰두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모르는 게 없대요. 모르는 게 사상적으로도, 그다음에 시도 잘 써서 시인이었고, 평론도 잘해서 평론가였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또 철학가와도 이렇게 동등할 정도로 철학에 있어서 아주 박식했고 존경을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이렇게 박식한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집에 송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가 봐요. 근데 아들하고 둘이 이제 송아지를 밖에서 데리고 놀다가 송아지를 이제 그 우리 안으로 넣는데 아무리 밀어도 송아지가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낑낑대고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아주 부잣집이고 하니까 누가 있었겠어요. 그 가정부가 있었잖아요. 가정부가 있었는데 그 가정부는 나이도 아주 많고 학교도 다닌 적이 없는 그런 그 배우지 못한 가정부가 있었는데, 그 가정부가 다가오더니 아이고 그냥 송아지는 그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우, 이렇게 넣는 거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습성이 있어요? 애기잖아요. 애기니까 엄마 젖바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부가 이 손가락 하나를 엄마 젖꼭지처럼 해서 그 송아지 입에다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젖을 빨려고 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에머슨이 그걸 보고도 정말 큰 걸 느꼈대요. 정말 나는 정말 늙은 가정부,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부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온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식을 알고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경험이 정말 유일하게 어떤 순수한 또 지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는 사람에게 많이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종사님께서도 그 얘기 하셨죠. 모든 거를 다 차별을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종사님은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사실은 있잖아요. 있잖아요. 사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귀하고 고귀한 집에서 정말 부잣집으로 잘 큰 사람도 있고, 아주 가난한 집에서 형편없이 이렇게 형편없는 가정 환경에서 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차별이 사실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다 우리 법신불 이론상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차별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유일하게 차별이 있다 하고 말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이 지식 차별이에요. 지혜 차별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 우리가 성품에는 차별이 없지만 이 지식, 지혜에는 차별이 있다. 아까처럼 아주 그냥 처음 시작하는 그 헷 병아리 첼리스트 아주 그냥 엉터리 연주를 했지만 그 독특한 음을 연주해냈기 때문에 아주 명장에게도 스승이 될 수 있었고, 아까 그 별로 배우지도 못했던 나이 드신 그 가정부 아무것도 뭐 배운 것도 없고 학교 다닌 적도 없고 하지만 수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만큼은 누구보다 세계적인 그 석학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나보다 조금이라도 어떤 방면으로든지 나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스승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뭘 하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배움의 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정신을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배움의 정신은 일단 겸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배우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에이 니까짓 것 말이 뭐 배울 거 있겠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이 뭐 한마디 하더라도 아 맞아 그 말이 그렇구나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배움의 정신에는 이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배움의 정신에는 내가 향상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겠다, 지금보다도 조금 더 발전해야겠다, 진급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한글 교육을 못 받으신 어르신들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한글 배우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시죠? 예전에 부산 북부에 예지원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글자 모르시는 어르신들 가지고 한글 기억니은부터 가르쳐가지고 하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글자 배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지금 글자를 배워서 내가 편지도 쓰고 시도 쓰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 글자를 지금 배워가지고 내 생에는 더욱더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글을 배운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살지만 내가 지금 교전 봉독 열심히 해가지고 의두연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내 생에는 더욱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움의 정신에는 향상의 정신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배움의 정신에는 활동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도 사실 조금 반성하는 바인데요. 저도 이렇게 따져보면은, 자격증이 조금 몇 가지 있거든요. 몇 가지 자격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 워드 프로세스 1급 자격증, 엑셀 정보처리사 2급 자격증,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지도사 1급 자격증,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링이라고 아세요? OL? 지도 보고 이렇게 찾아가는 아이들 프로그램에 하는 건데요. OL, 오리엔테이링 지도사 2급 자격증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격증을 그 당시에는 내가 필요하니까
아 이거 따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고서 사실 자격증을 땄는데 그 딴 뒤로 써본 적이 없어요. 자격증 따갖고 지금 쓰고 있는 거 하나는 운전면허 자격증 그 정도만 쓰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나 자격증 보유하고 있어 그 정도지 그걸 가지고 지금 쓴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선생님 한 분은 뭘 조금만 거 배워도 금방 예를 들어서 금방 아까 전에 만약에 뭐 파이 만드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당장에 그 뭐 밀가루 사다 뭐 사다가 파이를 진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조그만 거 뭐 종이 접기를 하나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수업 끝나고 잠깐 짜투리 시간에 애들한테 종이 나눠주면서 얘들아 이거 한번 접기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서 종이 접기를 그때 바로 또 애들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 그런 선생님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 저처럼 자격증 한 장 한 장 쌓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자격증, 지식을 배우는 일은 써먹으려고 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익혔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자? 한번 써먹어보자. 활동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배우는 것이 뭐가 있다? 정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은 또 무슨 말씀 하셨냐면 이거 배우기는 배우되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한테 그 기술의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고요. 도덕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그 시비의 감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막 배우기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또 이만큼 알았다 하는 그 마음, 그 뭐라 그래요? 암환심이 딱 생기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알았어.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우리 선생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 것이다 하고서 이제 선생님도 무시하게 되죠. 근데 내가 정말로 배우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배워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서 다시 되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되물어보라고. 감정을 받아보라고. 내가 배운 이 기술이 맞는 건지, 내가 익힌 이 마음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맞는 겁니까? 하고서 다시 한번 감정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정말 스승을 가지란 얘기예요. 내가 스승을 가지고 스승을 모시고 스승에게 지도를 받아라. 이게 지도를 받지 못하면 줄맞는 기술 공부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령 있는 공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을 항상 모시고 이 줄맞는 요령 있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42장경에 보면 도를 배우는 사람은 욕심과 애착을 끊어버리고 불법의 깊은 이치를 깨쳐야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42장경 2장에 보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욕심으로 배우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욕심으로 뭔가를 막 욕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서원을 가지고 이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 도를 배우고 뭔가를 공부하는 것이 막 좀 어려울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비교하기를 뭐라고 해놨냐면 나무 토막이 하나가 있는데 나무 토막이 이렇게 꿈틀꿈틀 이렇게 굽어져 있는 냇가가 있어요. 또랑을 조금씩 통과해서 가다 보면 어느새 조금 더 큰 강물이 나오고 어느새 더 큰 바다가 나오는 것과 같다. 우리가 배울 때 사실은 어려운 경계가 있죠. 힘든 경계가 있죠. 근데 이 꼬불꼬불한 이거를 견디고 나아가면 조금 더 넓은 강이 나타나고 조금 더 넓은 바다가 나타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넓은 강과 바다를 함께 만나고 해야 하는 것이 또 배우는 자세에 있어서 더 큰 공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교단품에서 참 저는 이 말씀도 참 좋아하는데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부자같이 무관하여야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막힘이 없다. 내가 조그만 소소하고 작은 지식은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나보다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배우지만 이런 마음 공부는 사실은 마음 공부는 도제 교육이라고 했어요. 도제 교육. 도제 교육은 뭐냐면 직접 구전심수로 직접 이렇게 배우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공부를 배울 때 정말 부자같이 무관한 사이가 없는 사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바치고 내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스스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어야 정말 큰 공부를 하고 우리가 큰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도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를 배우는 데에는 너무 급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게을리도 하지 말라. 중도로서 마음을 써라. 그렇게 해야만 몸에 병듦도 없고 마음에 병듦도 없어서 청정 안락하게 도를 얻으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품 1장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학술은 배우는 데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끊임이 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OL 지도사, 오리엔테이링 지도사는 지도 들고 산에 가서 이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거 할 때만 쓰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지도 들고 다니면서 나침반 들고 다니면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열심히 배웠지만 사용하는 데에서는 끊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끊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마음 사용하는 공부를 배워 놓으면 일동일정도 끊임이 없이 사용이 되나니 우리는 어떻게 마음 사용하는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정말 큰 주인공이 되고 큰 부처가 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오늘 잘 배우는 사람이 되자는 말도 이렇게 작은 지식, 작은 그런 지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도 스스로 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마음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쓰는 것도 보고 그것도 거울 삼아서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마음을 써봐야겠다는 것을 사실 저는 요즘에 저희 부교무를 보면서 배워요. 저희 교감님도 정말 훌륭하시는데 저희 부교무님은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딱 멈추더라고요. 멈추고 이렇게 배려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성질이 좀 급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하고 약간 직설적인 부분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바로 얘기해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해? 하고 얘기하고 마음에 들면 잘했어 하고 이렇게 바로 칭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딱 말하면 이게 딱 멈춰서 한번 받아들이고 이렇게 저를 조금 배려를 하는 걸 제가 좀 여러 번 좀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교무님한테도 이 마음 쓰는 방법을 내가 배우는구나 하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무튼 대종사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되자 잘 배우는 사람이 한번 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상에 대한 그런 지식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이론상의 진리, 그 다음에 내 마음 쓰는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정말 이 넓고 넓은 이 우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마음을 자유롭게 잘 쓰고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인연들과 정말 감사, 불공하면서 좋은 인연으로 행복한 생활을 나날이 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